현재 사립대학 총장협의회 수석 부회장으로 계시는 세안대학교의 이승훈 총장님을 박수로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역량이 탁월하셔서 참 폴리페서 한 개 사단 정도는 뒤에 거늘고 다니실 우리 총장님들, 또 개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한 개 대학의 총장으로서 그 지역에 큰 어른 역할을 하신 분들이 단체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집니까? 이거 대학 총장 협의회니 교육협의회니 이거 있으나 마나한 조직, 참 그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방향인 즉슨 우리의 권리의 권익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좀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지금 19대 국회에서 계류됐다가 자동 폐기되고 또 연장선상에서 이제 20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구조개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청력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 몇 개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뭐 만족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 자체의 동기가 불순됐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구조개혁을 한다는 것은 그 산업 고등교육 자체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몇몇 꼭 더 키워줘야 할 그러한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이 마지못해 어려울 때 어떤 식으로 도울까 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밑에 있는 몇몇 대학들을 골라서 이걸 자연적으로 해산시켜가지고 실적을 잡으려는 그런 불순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그러한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학들의 10개 내지 20개는 세계를 상대로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럴 능력도 있고, 그러나 이제 돈의 문제에 있어서 똑같이 나눌 수는 없고, 그러한 그룹에 있어서는 많은 지원을 해줘가면서 그 지원의 결과 성과가 있도록 지속적인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기준도 계속 높여가면서 적어도 그 그룹 내에서는 자체 경쟁에, 즉 외국과의 유명 대학과의 서로 간의 경쟁에 따른 자연적인 발전을 우리가 유도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부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역시 쫓아가지 못하는 대학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업과 마찬가지로 그 기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대학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쟁에 역행이 되고 질서를 물러나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물러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다만 물러나게 하는 것은 시장에 놔두되 그 시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중고등학교의 경우를 준용해 보건대 스스로 먼저 자발적으로 물러날 수 있게, 즉 그 자금의 일부는 기존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방향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 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크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자, 교육 평가를 하는 기관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하고가 다 교육부의 교육과부 장관 바로 산하에 있습니다. 교육과부 장관이 직접 임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유관기관인 대교협이라든가 전문대 협의회의 그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눈을 감고 결국 다른 어떠한 외부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대학 총장으로서 조직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더 숨을 좀 쉬든가 아니면 더 좀 나은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이건 또 문제가 더 앞으로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그러한 현명한 생각들에 대한 조언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행재정의 악순환, 즉 규제를 하기 시작해서 악순환이 돌고 마지막에는 구조조정에 관련된 위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그 대상인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학법인의 대표자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목표가 순수하고 또 과정이 우리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얘기한다면 우리가 방법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무시한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러니까 교육과정 우리가 평가에 있어서 기준이 잘못됐다. 평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라. 또 그 결과에서 동의 못하겠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적어도 그 현장에 있어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못 구하려면 총장협의회의 대표자를 자연스럽게 참석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현장에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지표가 산정되는데 참여를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결국 추인을 받는 협의를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는 법률이 그 제정이 되지 않고서 결국은 행재정의 어떤 규제에 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지. 자, 1단계에 벌써 새 정부에서 2단계에 지금 교육부가 해체되냐 마냐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육부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교육부의 기본적인 생각이 협의를 해서 끌고 가는 생각이 아니고 대학은 결국은 통제하에 있는 하나의 의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끌고 가면 된다는 생각을 묘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총리를 만나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결국 뭐냐면 여러분 이쪽 대학, 이런 대학, 이런 대학들이 다 서로 간에 얘기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합의해 오십시오.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딱 하나 합의한 것 있습니다. 대학 평가와 인증평가와 같이 하자. 또 그 다음에 사학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비에 대해서 좀 지원을 좀 해주라는 것 두 가지는 분명히 많은 대학들이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양보를 해가면서 만들어야 된 단일된 안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그조차도 이게 단일된 의견이 아니고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따를 수가 없다. 더 합의해와라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이런 지하에 이게 채택이 안 되고 버려진 걸 봤었을 때는 참 기가 막힐 그런 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저희가 교육부의 유관기관으로서 도울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이번에 국정교과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바 아닙니다. 그 과정 중에 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역할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전혀 뭐 도움을 청한 적도 없고 또 이야기한다고 한들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알아서 해봐라. 너희 싸움이지 우리 싸움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방관자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맞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은 뭐 교육부의 기본적인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 한 정권도 이제 무너져가는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맛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꼭 이번에 구조개혁법안은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를 해야 되고 그 근간에는 우리가 요구했던 그러한 자발적인 자율성이 꼭 반영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적인 정당성 이것도 꼭 확보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그간에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별도의 법안을 의원 법안을 지금 발의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3-3부터 돼 있죠. 3-3에 보면 사립고등교육기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지금 특례법이 일단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등록금이 한 7년 정도 동결되다 보니까 재정 지원이 참 어렵게 돼서 연구와 교육의 질적 저하가
가시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립고등교육청에도 경상운영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법을 제정 추진해달라 하는 것이 지금 하나의 법안 의원 발의 법안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자. 그래서 지금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그러한 초과된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걸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여 총장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교육의 직접 경비 외에는 무조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법인에서 쓸 수 있으면 법인 돈으로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 돈으로 쓰셔야지 이건 나는 학교일이다. 내 개인적인 문제 아니다. 라고 하신다고 한들 나중에 재판에 들어가면 그 결과는 거의 총장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호소를 많이 해서 사립학교 시행령 13조 2항에 교직원 인사 및 학교 운영에 관련된 소송 경비를 교비 회계 및 부속병원 회계의 세출 항목에 추가하자. 이걸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이거 지금 반대가 심하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만약에 교비가 지출되면 소송이 남발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이 자기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일단 무조건 반대의 소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못하게 하자 하는 게 지금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통과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물론 구조개혁에 대한 그 법률 문제 아주 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소한 문제 중에서 아까 그 사립학교법 시행령 13조 2항에 대해서 몇 개 더 집어넣은 건데 이것은 지금 그 소송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지 다른 문제는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다가 학교 운영에 관한 경비라는 것을 집어넣어야지 이대로 놔두면 교육에 직접적인 필요한 경비 이외에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사사건건 매건 여기다가 추가로 넣겠습니까? 2항 이번에 할 때 13조 2항에 소송에 관한 비용은 아니라 총장으로서 아니면 학교의 경영, 지금 총장이 하는 역할이 학교 경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것은 장학재단을 세웠을 때 장학재단의 그 돈은 장학금이 주는 것에 국한다라고 이게 당연한 문제인데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학교 운영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시시콜콜하게 그걸 따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인을 따진다면 의료법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비회계하고 법인회계하고 분리 안 돼 있습니다. 왜? 이사장은 이사장 역할이 따로 있는 거고 원장은 원장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대학도 그러잖아요. 이사장 역할하고 총장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자, 총장은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고 이사장은 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자, 그 법인 회계는 결국 학교를 법인이라는 것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설립한 것이지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수익용 재산을 활용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학교에다 내놔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학교에 법인이 생긴 거지. 실질적으로 법인이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법인의 존재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설립자가 학교를 세웠을 때 기본적인 수익 자산을 내놓고 나서 그거 끝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게 좀 더 확대돼 가지고 모든 우리 총장님들께서 힘을 합친다면 적어도 우리가 법률을 의원 입법 발의를 할 때 도움이 되지 지금처럼 많은 대학들이 평가에 결국은 얽매여 가지고 큰 대학은 큰 대학, 지방 수도권, 국공립, 사립 이런 식으로 디바이드 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대방을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문제에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까? 딱 한 목소리 냈던 것이 바로 이번 아닙니까?
평가에 대해서 기간행정 평가와 같이 하자. 평가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하고 바로 그 다음날 발표하잖아요. 2단계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가만히 옛날처럼 뒷짐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교육에 대해, 고등교육의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행동에 옮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 이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하실 말씀은 훨씬 더 많지만 짧게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그럼 지정 토론 세 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주시면은 30분까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원광대학의 김도정 총장님께 박수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교일치 경영 이론이 한참 유행을 할 때 모든 CEO들 조참 모임부터 해서 대학까지 재교일치 강연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어떤 연구자가 조사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몇 개 기업을 정하고 재교일치의 경영 이론을 자기 회사의 경영에 접목시킨 회사가 몇 개가 있는가. 그래도 몇백 개 중에 2개가 있었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저 말만 많지 실제로 그것에 따라서 뭐 한 것은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떠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에 따라서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이것을 염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 대학들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또 지정 토론하라고 또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 학교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번 프레지단 서밋에 참가했는데 제가 성적이 안 됐는가 봐요. 재수강하라고. 네, 이인원 회장님이랄지 홍남석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재수강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지금 이제 대학 4.0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뭐 정부가 어떻게 구조 개혁을 유도하는가에 관계없이 스스로 나름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대학 4.0 시대에 대학 구조 개혁의 기본 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는 아주 거시적으로 생산 양식의 변화에 맞춰가는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산업 자본주의나 금융 자본주의 시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산업 자본주의는 영국이 주도했고 금융 자본주의는 미국이 주도한 거 아닙니까? 이때 소위 이제 대량 생산 체제, 대기업, 대도시 중심의 사회가 됐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의식주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노동의 방식도 뭐 제가 우리말로 학문하기 운동도 하는 사람이라 이게 이제 분업 체제, 포디즘과 관련된 소위 나누어 일하기 요 시스템에서 일했고 여기에 맞춰진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종합대학의 형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문화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옆에 이렇게 보시면 그 발표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의식주 산업의 진선미 산업이 여기에 이제 덧붙여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 물질적 욕구와 더불어서 정신적 욕구가 산업화된 시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식산업, 그 윤리산업, 그다음에 감성산업,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소위 개인 맞춤형 소비 사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소위 이러한 개인 맞춤형 제조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 이것을 소위 문화산업,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려고 한다면은 신문의 문화면이라고 하는 난 자체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비디오, 공연, 예술, 영화 이걸 지금도 문화산업이라고 하고 있는 수준에서 4차 산업혁명을 구체화시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개념은 굉장히 확장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인 기업, 소기업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회계학과 졸업해서 삼성전자 회계부서에 입사해서 정년 퇴임해서 나머지 연금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융합산업이 돼야 된다. 그리고 대학의 형태도 지금과 같은 소위 이제 제가 이름 붙여서 그냥 컨버징 유니버시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소위 학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개인 맞춤형 교과 과정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전공이 계속 생겨나고 자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학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은 지금 학과 중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전략을 세워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생산 양식의 변화에 맞춰서 일단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춰 가야 된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대학 4.0이라는 개념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우리가 산업화가 중심이 되던 시기, 이제 80년대 민주화, 그리고 이제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이제 국제화, 그리고 이제 사회도 소위 이제 5만 원 정치와 질투의 정치가 섞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뭐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민주화된 것처럼도 보이고 그랬지만 이게 이제 소위 뭐 태극기 세력과 촛불 세력 이것도 5만 원 정치와 질투의 정치가 혼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 양쪽 세력이 다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금년도부터의 새로운 개념은 소위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윤리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더 나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3차 산업 개념이 3차 산업혁명 개념이 정리도 되기 전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벌써부터 5차 산업혁명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이제 5차 산업혁명은 인문혁명, 예술혁명이다. 근데 이것까지 우리 대학이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다행히 학세제도 유연화 정책이라는 것을 교육부가 안 들어주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대학이 이제 자율 설계형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책적인 전환을 하고 있고 이게 새 정부에서도 이건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구 구조에 맞춰서 이제 2016년도 출생 신고가 38만 명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30만 명대 출생 신고를 하는데 이때 시대를 대비하고 이제 작년도 2017학년도 올해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16년도에 대학 진학률이 69.8% 계속 더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만은 이제 대학 진학률 50%로 떨어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대비하는 구조 개혁을 하는데 이것을 대학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라. 정부에서 자르지 말고. 그러니까 대학들 스스로 유학생을 유치한달지 이런 식으로 자기 대학의 사이즈를 결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국토 변화에 맞춰가는 구조 개혁을 이것은 이제 대학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게 요구하는 건데 지방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대학 지금 3.0 시대에 바로 이제 직전까지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방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서울 중심의 도시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인구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못 넘는 이유가 서울 중심의 도시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또 그 아까 이제 이승훈 총장님께서 사립대 총장 협의회장이 되십니다. 지금까지는 그 현안 대책위원장으로서 활동하셨고 4월 7일 날 이제 회장에 취임하시는데 절실한 목적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좌우한 이번 이제 2주기 구조개혁 평가에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이제 그 예측되는 한 가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적어도 두 트랙은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수도권 대학의 반발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김도연 장관님이 지금 이제 포항에 계시지만 이제 부스텍이랄지 카이스트, 기스트 이런 학교들이 이제 지방에 소재하면서 특수화했잖아요. 이제 뭐 공군사관학교 또는 해군사관학교가 지방에 소재해가지고 특성화된 대학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좀 이제 저평가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이제 그런 사립대학이 지방의 어떤 대학과 통합을 해서 캠퍼스 이전을 하면 특성화시켜서 레지던스 캠퍼스를 유지하면서 그 지역도 특화하고 이렇게 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데는 오히려 지원을 해주고 이제 서울에 주소를 드는 걸 포기하고 지방에 이전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전라북도 남원의 서남대학 같은 경우 서울의 어떤 대학이 서남대학과 통합을 해가지고 서남대학 캠퍼스로 다 집도 새로 짓고 이사를 오면 지원도 해주고 거기에서 특성화 예를 들어서 뭐 드론이면 드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성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유도를 해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이제 그림도 제가 그려놨습니다만은 그리고 국립대학은 서울대 뭐 이제 부산대 전북대 경북대 이렇게 뽑지 말고 통합해서 뽑아라. 그리고 이제 나눠가지고 대학 서열화를 없애고 사교육을 철폐하는 이제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이승훈 총장님께서도 하셨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전제가 1대학 1법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법인이 여러 대학을 소유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도 같이 소유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통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1대학 1법인 체제가 돼야 교비회계, 법인회계 통합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서 이제 발제부터 토론까지 여러 총장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또 1인 기업 시대에 맞도록 학과 체제를 구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학교와 기업과 사회의 경계가 굉장히 이제 뭐 산학 협동을 강조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경계가 굉장히 느슨해지기 때문에 모집 단위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분업화 시대에 맞는 대학 그 학과 체제 이것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진정한 의미의 구조 개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7분 안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내용을 지금 짧은 시간에 이렇게 압축하시려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육대학의 김성희 총장님께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길게 원고가 있지만은 그냥 짧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자료집 35페이지를 보시면 대학 교육 개혁을 促진하고 강화하는 대학 평가가 돼야 된다. 그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대학 정체의 경쟁력이라는 관점 또 교육학자들이 쓴 이 대학 평가에 대한 여러 논문들을 좀 보면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대학 평가가 시작된 것은 뭐 학자들은 73년부터 있었던 실험 대학에 대한 평가부터 이렇게 생각해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목적은 대학의 질적 개혁이 핵심 동기였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대부분 그 둘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한국의 고등교육 평가 제도는 대학의 질적 개혁을 목표로 해서 진행되었는데 늘 교육학적 관점보다는 한국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상황과 연관되어서 진행되어 왔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2주기 구조개혁 평가 아직 편람은 안 나왔지만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이게 지금 뭐 여러 총장님들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대학의 생존 논리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연관되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대학 교육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에 대해서 이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경영대학원에서 매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표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2012년에 22위에서 2016년 29위로 떨어지는가 더불어서 대학 경쟁력이 39위에서 55위로 떨어졌다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은 제가 글들을 이렇게 문헌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대학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그 대학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 시점이 이 앞에 이 37쪽 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그 표에 2010년에 우리 국가 대학 경쟁률이 51위였는데 작년에 55위로 됐습니다. 오히려 7년 전보다 더 떨어진 상황이 된 것은 아마 이 대학들의 대학의 재정적인 인풋이 늘어나지 않았고, 등록금 동결로 인해서, 그 다음에 평가에 너무 올인하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주기 대학 구조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소개하면, 첫째는 평가 지표 가운데 중소대학에 불리한 것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또 지방대학이 불리한 것들이 많았고요. 충원율, 또 교육비 환원율, 과연 이런 것들이 대학 경쟁률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사실 소명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별히 그 정성평가가 2주기에서 굉장히 늘어나는데 1주기에서도 가장 불만이 이제 이 정성평가가 공정했는가 하는 부분인데, 어떤 총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여쭸더니 포비아가 걸렸다고, 정성평가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룰에 의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연하다는 그런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셋째, 평가의 목적이 정원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규모와 위치와 연관한 특성화가 외면되고 있고, 선택과 집중보다는 평가 결과에 유리한 곳에 집중 투자되거나 과잉 투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그 지방대학 총장님께서는 항공산업에 이렇게 집중하고 싶었는데 학교 구성원들이 평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임박한 평가를 위해 대학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이나 교육개혁을 진행하다 보니 다양한 학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주기 평가 결과로 전형이 감축되거나 상당한 구조조정을 감행해야 되는 대학들이 사실은 그 구조조정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수를 줄이기도 어렵고 또 학과를 폐과시키기도, 최근에 대법원 판례는 한 명이 있어도 폐과를 시키거나 교수를 해고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법적인 지원이 없이 지금 이루어진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융복합을 강조했는데 저희 대학 같은 경우도 융복합을 하곤 했는데도 폐과할 학과를 2년 동안 계속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시가 2년 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굉장히 불합리한데,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입시 담당자들은 양심이 거리낀다고, 폐과가 결정된 학과를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 이게 유연성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 여섯 번째로 이제 이것이 하나의 서열화를 만들게 되는데, 과연 그 서열화가 교육학적인 성과와 정말 일치하는가, 그런 정말 이 척도가 모든 규모의 모든 대학의 그 획일화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서열화하는 게 과연 교육학적으로 합당한가,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완벽한 대학 평가 시스템 구축 가능한가? 우리가 사실 세계 대학 순위에 대해서 주요 4개를 이렇게 제가 분석하는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다 다릅니다. 평가 가중치가 다르고, 영미권에 속한 과학과 공학 계열의 대형 대학이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39쪽에 보시면
이 척도들이 사실 우리 한국 대학 평가에도 많이 차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척도를 사용하며 어디에 가중치를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대부분의 지표는 특정 대학, 특히 대형 대학, 역사가 긴 대학, 영어권의 대학,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과학공학 계열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또 대학원 중심의 연구 중심 대학이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교육 중심 대학을 표방하던 이 중소형 대학들도 다 연구 중심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규모의 대학들을 획일화시켜가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실 그 대학마다 들어오는 학생들의 수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욕구들이 다르고 또 사회적인 그들이 진로들이 다른데, 그들이 들어와서 받은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탁월하고 경쟁력 인재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1등급 받아가지고 국내용으로만 배출하는 것과 뭐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예지만 5등급의 학생을 2등급, 3등급의 인재로 키우는 교육 시스템, 어느 것이 더 좋은 교육이었는가, 국가 경쟁력으로 볼 때 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40쪽에 만약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학적인 면에서 학습자의 성과를 위주로 하는 정교한 대학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가를 통해서 대학 실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 규모별, 지역별, 설립 목적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포지셔닝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재정 지원을 많이 받는 상위 대학들이 과연 지원받은 것만큼 지원받지 못한 대학보다 가성비가 높은 교육 또 아니면 연구 성과가 나고 있는가? 이건 좀 냉정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균등 발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대학 교육이라는 관점의 접근도 필요합니다.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도 국민이지만 또 하위권에 다니는 대학생들도 우리 국민들이고 그것이 국가 경쟁력에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좀 정책 입안자들이 좀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이 문제도 검색해 보니까 소위 그 재정 지원 제한 받은 대학이라든지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의 학생들이 쓴 글들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한 자괴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평가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필요를 찾아 스스로 학습하도록 이끄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자극하는 것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평가가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된다면 심사위원을 확보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척도를 만들거나 편람을 만드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겠고, 또 아까 우리 이승훈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학적 고려를 기초해서 교육 이론가들과 특별히 행정 또 총장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평가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한 지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평가의 시행은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독립적인 기관이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이 대학 인증받는 과정을 옆에서 잠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인증하러 온 분들이 전혀 갑질하는 그런 자세도 아니었고요. 와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동역자, 협력자처럼 이 대학의 수준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걸 이렇게 자문하는 그런 협력자의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상당히 인상 깊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표를 발표하고 결과만 통보하고 이의는 받지 않는 식의 평가는 더 이상 대학 교육의 진정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의 인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평가보다 우선해서 고려해야 될 것은 정말 더 잘 가르치도록 동기부여하는 어떤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경쟁을 통해 탈락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개혁은 성공하기가 어려운데 차라리 일본처럼 다양한 인센티브와 테러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법제화한 후에 점진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국가 경쟁력과 연관한 대학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사실 한국 대학 신문에 감사드리는 것은 뭐 인성교육 대상이라든지 봉사 대상 이런 걸 주셔서
이 평가에서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공인해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됨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4차 교육혁명과 연관해서도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악용될 수 있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 대학 평가 지표가 대학 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인재들의 사람됨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 사람됨을 형성하지 못한 탁월한 지식은 세상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36대학의 교육의 이상은 영지체의 균형 잡힌 발전을 통해 봉사하는 전인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추구하는 인재상은 사랑과 진리의 봉사자입니다. 잘 돼서 남줘라. 그게 저희들의 아주 실천적인 교육의 핵심입니다. 우리 대학의 36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36교육의 대원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의 다음과 같은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총장이 되고 나서 그 총장실 벽에다 걸어놨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해 굳게 서는 그런 사람이다. 네, 우리 대학 평가 참 특히 지표 운영 어렵긴 하지만 교육 목적이 무엇인지,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추가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다면 여전히 대학 교육 개혁을 촉진시키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 오늘 토론자입니다. 건국대학교 민상기 총장님을 대신해서 강황선 처장님 나와 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마지막 토론자라서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총장님께서 작성하신 요 3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저희 대학교의 사례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대학 학사구조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다보스 포럼이 4차 산업혁명을 전 세계적인 키워드로 부각시킨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부합되는 또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중요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로 조직 혁신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낯설지 않은 주제인데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학 조직이야말로 이 조직 혁신으로부터 정말 무관심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학 조직은 과거 2차 산업혁명 또 3차 산업혁명까지도 가지도 않는 대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의 2차 산업혁명의 산물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 본부 밑에 단과대학이 있고 단과대학 밑에 학과가 있습니다. 단과대학마다 하나씩 저 행정실이 하나씩 있고요. 학과마다 학과 사무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학과마다 학과방이라는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거에마다 직원이 한 명씩 있고 조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비효율적인 그런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학과가 이런 식으로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조직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소위 좋게 표현하면 분업화와 전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좋게 표현해서 분업화와 전문화지 나쁘게 표현하면 칸막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에 걸맞는 조직이 현재 대학 조직이 그대로 물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각 학과들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건데, 그 학과들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학과 구조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 번 굳어진 이 학과 구조가 이 산업 수요라든지 학생들의 수요에 관계없이 교수들이 15년, 20년 그 이상씩 교수를 하면서 자기가 전공한 10년, 20년 훨씬 전에 전공한 교과목을 전공 필수 과목에서부터 전공 선택 과목까지 만들어 놓고 절대 이 과목만은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신임 교수가 들어오면 내 과목만은 건들지 말고 남의 거 가지고 설강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서 학과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입학 정원을 그 학과별로 나눠주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 학사 구조를 개편을 하려고만 해도 입학 정원을 조정하려고 해도 거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현재 오늘날의 대학 조직들입니다.
부끄럽게도 저희 건국대학은 3,000명의 입학 정원밖에 없는 작은 대학이 크지 않은 대학인데요. 저희 총장님 취임 전에는 저희 단과대학이 17개였고요. 학과가 66개였습니다. 정말 이 학장이 17명이었다는 거고요. 특수대학원 원장은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무위원회 하나만 하려도 서울 캠퍼스에 30명의 처장들 포함하면 거의 40명이 넘는 교무위원들이 한 방에 모여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학부 교육에서만큼은 대단과 대학 그리고 대학과로 가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그래서 일부 지금 좋은 앞서가는 대학들의 특징을 저희가 스터디를 해보면 크게 단과대학을 만들고 크게 학과를 만들어서 적어도 학부 교육에서만큼은 대단히 학사 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트렌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대학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겠지만 그래서 저희 건국대학교는 지난 2015년도에 프라임 사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앞서가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건국대학의 축산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농대죠. 새롭게 이런 이 변화된 대학들을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과를 크게 묶어서 하나의 학과 안에 적어도 15명에서 20명 교수들이 모여 있도록 이상 모여 있도록 그렇게 학과를 개편하고 있고요. 현재는 인문사회계열 6개의 단과대학인데 이것을 3개 혹은 4개로 줄이는 그래서 단과대학 수를 적어도 한 40%는 줄여가지고 교수들이 그 대단과 안에서 자유롭게 협업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전공 선택의 비율을 이것도 역시 좀 부끄러운 부분인데요. 저희 건국대학교가 많이 부족해서 전공 선택의 비율이 65%에서 70%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좋은 대학들은 이게 50%대로 다 낮췄거든요. 참고적으로 외국의 선진 대학들은 전공 선택의 비율이 30%에서 50% 사이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한 학과 학생이 적어도 세 학과 그러니까 전공의 30% 이상은 한 학과에서 수강을 못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갖다가 하나의 칸막이 된 하나의 학과 안에 가둬놓고 교수들이 원해서 만들어 놓은 설강을 해놓은 과목들을 가르치게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었던 산업구조 그 구조를 지금 오늘의 우리나라 대학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저희 건국대학교에서는 했고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단과대학 수 줄이고 학과 수는 줄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학과를 크게 대단과로 묶어서 학과 수를 이제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서 이제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이전 대비 약 40%의 학과 수를 줄이고 단과대학 수를 줄여서 보다 학부 교육만큼은 대단위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 과목의 비중을 50% 정도로 낮춰서 교과목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보장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대학원 교육은 또 최대한 세분화된 전문 교육으로 그렇게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대학의 학사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특히 단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세션 2에 대한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 토론은 가능하면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만 혹시 꼭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1분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이 세션을 마치고 다음 저희들 4월 13일 2주 뒤입니다. 원래 개막식인 오늘 예정했습니다마는 국회 일정상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월 13일 목요일 날 와서 우리 총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션 3에 가서는 4차 산업혁명과 대학교육 특히 그 인공지능 AI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용들보다 세부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세션을 너무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정말 총장님들이 아마 몇 년 만에 이렇게 꼬박 기합받는 이 시간을 가지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러한 양적인 시간에 비해서 질적으로도 더욱더 좋은 그러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무리 말씀을 우리 신문사의 이인원 회장님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시간 쓰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KTX하고 멀리 떠나신 분들이 많아서 자리를 많이 뜨셨는데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4시부터 9시는 좀 기가 다음 주에서는 시간 줄이겠습니다. 압축을 해가지고 일찍 끝나요. 3시간 정도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3시간인데 실제 안 되더라도 시간은 길게 잡아 놓으시고 빨리 끝날 수 있으면 끝나는 거고 그렇게 알고 오셔야 일단은 예. 하여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대학 신문에 모토가 있습니다. 대학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숙배를 떼게 대발 국발. 대학 발전이 국가 발전이다. 대학 경영의 발전이 국가 경영의 발전이다. 여러분 애만 쓰십니다. 나라는 어수선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학은 똑바로 해야 돼. 대발 국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시간 8시 44분에 1분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